안녕하세요. 박익순의 시시콜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수가 지나고 나니까 아주 기온이 확 달라졌네요. 날씨 정말 포근합니다. 올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참 춥기도 했는데 어서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까지는 군사정권과 그리고 그 3, 4 공화국 시대의 공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 이후 전두환 시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6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졌는데 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이 임명이 됩니다. 전두환은 그 육사 11기생인데 육사가 4년제로 된 최초의 그 기수예요. 그래서 육사 11기생들은 자칭 자기들이 육사 1기와 같은 그런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회를 조직을 해서 아주 결속력이 대단했어요. 그 육군 참모총장인 정승화 장군이 생각할 때 이 하나의 세력이 너무 커지고 비대해지는 것을 좀 경계해서 전두환을 동해방위 사령관으로 전보를 시키려고 내쫓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전두환한테 귀에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받아. 그래서 정승화 장군이 12.6 사태 때 김재규하고 같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박정희 시해 사건에 혐의가 있다. 이러한 죄를 씌워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직에서 끌어내고 육군 참모총장의 직에서 끌어내립니다. 이게 바로 12.12 쿠데타 12.12 반란이에요. 최규하 국무총리는 12.6 사건이 발생하면서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에는 특별 담화를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우선 대통령의 자리가 고려되어 있으니까 제4공화국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선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민주적인 헌법을 제정을 해서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정권을 이양을 한다. 이러한 정국 구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추대를 받아서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이틀 후에는 긴급조치 9호를 해제 조치합니다. 긴급조치로 인해서 그동안 야당 인사들 또 재야 인사들이 숨을 죽이고 계엄하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긴급조치가 해제됨에 따라서 이제 서울의 봄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침묵을 하고 있던 김영삼, 김대중, 또 김종필 이런 상김씨들이 이제 몸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민주화가 오는가 했어요. 4월 14일 날 전두환 합수부장이 중앙정보부장의 직책까지 겸임을 하게 됨에 따라서 5월 15일에는 서울역 광장에 30개 대학에서 약 10만 명의 인파가 모여서 민주화 일정을 앞당겨라, 또 계엄을 해제하라,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었지만은 서울역 광장에 참여했던 그 인사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정계를 주름잡는 그런 인사들이 꽤 많아요.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이던 심재철, 이해찬, 유시민, 김부겸 이런 서울대 학생들, 신계륜 고려대학교 학생회장, 그리고 문재인 지금 대통령도 그 당시 경희대를 대표해서 그 시위 현장에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은 석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중동 순방 중이었었는데 국내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하루를 앞당겨서 5월 16일 날 급거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는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를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광주 조선대학에서부터 시위가 시작이 돼요. 광주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뛰쳐나와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민주화 절차를 앞당겨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이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고, 그 다음 날은 그 광주 시민들이 같이 학생들하고 함께 시위 현장에 나타납니다. 사세가 이러니까 정부에서는 계엄군을 급히 파견을 했어요. 계엄군이 그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있어요. 5월 31일에는 이제 전두환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자, 전두환의 세력이 점점 커가는 거죠. 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장, 합동수사본부장, 거기에다가 국보위의 상임위원장까지 차지했어요. 상임위원장 밑에 13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라. 그 13개 위원회에서 모든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행정각부에 통보를 하면 행정각부 장관은 그거를 집행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결정권이 없고. 그러니까 행정각 부서가 국보위의 산하조직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은 꼭두각시가 됐고, 행정각 부서도 국보위의 시녀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자, 실질적인 대통령은 그 권한을 전두환이가 행사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이리 되니 80년 8월 16일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성명을 내고 대통령직을 하야합니다. 전두환 입장에서는 바라던 대로 된 거겠죠. 그래서 다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한 지 보름 후에 9월 1일자로 제10대 대통령에 선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헌법을 개정을 해.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 것은 똑같으되 그 전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을 해서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 규정을 바꿔서 대통령의 임기는 7년 단임제로 한다. 요것만 좀 바뀐 거예요. 그 7년 단임제로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획기적인 발상이고, 또 사실상 전두환은 7년만 해먹고 그리고 자리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대통령이 연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취를 감춘 것 같아요. 81년 2월 25일에는 이제 제11대
대통령으로 7년 단임제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죠. 근데 역대 정권 중에서 뭐 특히나 전두환 정부는 정통성이 없어. 그런 이 핸디캡이 있어서 어떻게든 미국에 가서 그 승인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81년 2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카터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레이건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자, 미국 방문을 좀 한번 해줘라 하고 초청을 한 거예요. 전두환은 아주 뭐 참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지.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레이건 대통령과 협상을 하는데 단 10분 만에 협상이 이루어져요. 그 전에 사실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가 좀 껄끄러웠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꾸 그 제어를 하는데도 박 대통령이 말을 안 들었거든. 근데 전두환이 가서 자, 미국의 요청에 부응해서 우리 앞으로 핵 개발 안 하겠다. 또 핵미사일 안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 무기를 사드리겠다. F-16기 우리가 사겠다. 그리고 미국의 잉여농산물 쌀도 우리가 수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레이건의 그 가려운 데를 살살 긁어줬죠. 레이건이 제안한 것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응? 어떻게 보면 아부한 것이고 굴욕적인 것이지.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전두환은 레이건의 인정을 받고 한국은 그 비록 굴욕적인 또 아부적인 그런 애교를 한 것 같은데 실상 그 혜택은 엄청났어요. 그 혜택. 미국과 대립을 해가지고 뭐 잘된 나라가 사실 별로 없거든. 근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우산 속에서 핵 개발을 포기하고 이제 평화 위주의 선언을 하니까 세계 각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 같은 이런 무드가 이루어져 가지고 수출이 늘어나고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고 이래서 점차 우선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70년대 말에는 그 물가가 아주 살인적으로 높았어요. 살인적인 물가에다가 또 임금이 아주 고임금이야. 그리고 금리까지 고금리야. 소위 삼고에 시달리던 그런 시대란 말이지. 거기다가 또 석유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석유값이 고공행진을 해. 그러니 뭐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지. 자, 전두환은 어떻게든지 우선 미국으로부터는 이제 인정을 받았지만은 국내 경기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느냐, 이런데 참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경제는 내가 잘 모르니 경제는 경제 강요들의 말을 신임하고 경제 강요들이 만드는 그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어요. 우선 작은 정부를 지향을 했어. 그래가지고 정부 각 부처의 군살 빼기를 시작을 했어요. 기구를 축소한 거예요. 공무원 수를 줄인 거예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또 불필요한 기구는 통폐합을 하고, 이래서 정부 조직을 우선 줄이고 그 다음에 인프레를 막기 위해서 화폐를 찍어내는 거, 돈 찍어내는 일을 아주 강력하게 차단을 했어요. 그리고 임금을
인상하라는 걸 공무원은 물론이고 사기업체 임금 인상까지도 아주 철저히 그 통제를 했어요. 또 공무원은 임금 동결뿐이 아니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임금을 반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나갔어요. 그렇게 정책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1년 만에 82년에는 그 물가 상승률이 81년에 44%나 되던 것이 81년에 1년 만에 4.7%로 갈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경제가 안정이 되니까 참 전두환 정부 시절에 지금도 세인들이 말하기를 전두환 정권 시대 독재는 했을망정 살기는 참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85년대는 국제정세가 또 어떻게 바뀌느냐면 3저 시대로 바뀌어요. 3저.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또 원유 가격도 하락하고 또 국제 금리도 하락해. 그러니까 뭐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아주 수월하지. 그 우리나라의 기업이 미국으로 그냥 막 달려가서 외화벌이를 하고 또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 막 상륙을 해서 수출이 잘 되고 말이지. 그러니까는 인플레도 잡힌 데다가 수출에 활력을 받고 하니까 뭐 경기로 말하면 경제로 말하면 이때같이 참 호황을 누린 때가 없는 거지. 전두환 대통령은 또 이 수출 산업 장려를 하는데 또 마인드를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전자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를 해. 그래가지고 반도체, 컴퓨터, 그리고 전자교환기 이런 3대 사업을 전략 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아주 정부에서 강력한 뒷받침을 해. 그래서 그 전자산업의 수출이 종전의 그 섬유산업이나 기계산업 수출 물량보다도 오히려 앞서가게 됐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국내 경제가 호조를 유지하면서 그 7년간 전두환 정부 7년간은 정말 참 경제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그 호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정부를 지내오면서 이승만 정부는 건국을 했고 반공과 안보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국가를 운영했고, 또 박정희 정부에서는 경제제일주의, 물론 안보도 지중을 했지만 경제제일주의 그리고 안보 두 가지 쪽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근데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는 이제 조금 차별화해서 문화지향적인 그런 측면에 주안을 뒀어요. 국민들이 너무 억압된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좀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우선 스포츠 쪽으로 해서 그 한국 프로야구팀을 창설하고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하고 또 학생들의 교복을 자유화하고 투발도 자유화해 줬어요. 그리고 해외여행, 그전에는 뭐 외국에 나간다는 거 참 생각도 못할 일이었었는데 지금 뭐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가잖아.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TV도 칼라 TV가 이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 독재는 했지만은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기여를 한 바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두환 정부가 비록 그 독재는 했지만은 이렇게 우리 국민 생활을 많이 바꿔놓고 안정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밝은 면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죠.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서 그 깡패를 소탕하고 사기꾼을 잡아놓고 또 사이비 기자를 잡아놓고 여러 가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를 보니까 그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3분의 1 정도는 경범죄 수준이거나 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서 고생을 했다 하는 내용을 보니 좀 무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그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또는 일반 언론사 통폐합을 하면서 언론사의 기자들 또 각급 학교의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내몰리는 그런 아픔도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청 계장을 하고 있을 때 80년도에 국부위가 생겨가지고 구청 계장을 하고 있을 때는 국보위 지침에 따라서 한 구청에 몇 프로, 3%, 5% 이렇게 배정을 해줬어요. 그 인원을 줄여라. 그러니까 그 과거에 징계받은 사람, 또 품행이 나쁜 사람, 또는 근무 성적이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려서 이제 내보내는데, 그 계장급이나 이상 되면은 그렇게 뒤떨어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거라. 그래서 그걸 가려내는 방법으로 일괄 사표를 받았어요. 그 총무과에서 계장급 이상들 전부 모아놓고서 사표를 쓰라고 하는데 뭐라고 쓰냐? 소직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고자 하니 청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아무게. 그리고 타자도 안 돼. 자필로 써가지고 서명하고 지장까지 찍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그전에는 그 공무원 박봉이라고 말이지, 이거 참 빨리 때려치울 수도 없고 만날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막상 사표를 딱 내고 나니까 참 불안하고 잠이 안 오는 거라. 사표를 내고 15일 동안, 15일 후에 사표가 반려가 됐는데 15일간은 정말 살이 쪽 빠졌어. 그 이후에는 사표를 돌려받고 나서는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그때 계장들 중에서는 한 도서너 명이 자진 사퇴를 해줘서 희생이 없었고, 과장이 두 분이 이제 그만뒀는데 한 분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사표 수리가 돼버리고, 또 한 분은 내년에 정년인데 그 사표 수리가 됐어요. 그 내년이 정년인 분은 참 인품도 훌륭하고 이런 분인데, 그 사표가 수리되니까 집에 말은 못하고 매일 도시락 싸가지고 남산위에 올라갔다가 퇴근 시간에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를 2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2달 후에는 가족들한테 알렸다고 하고, 또 우리 계장급 이상에서도 조금씩 모금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전달도 해주고, 이거 우리가 가야 되는데 대신 이분들이 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픔을 나누기도 했는데, 여하튼
그런 성장의 진통, 또 어떤 이 개혁의 진통으로서 이러한 사례들도 있었다 하는 것은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전두환 시대의 실상에 대해서 대충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전두환 다음에 대통령이 된 노태우 시절, 노태우 때는 또 어땠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